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고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계엄을 지나서 이제 벌써 새로 정권이 교체되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는지 좀 추상적이지만 짧게 총평 한번 듣고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민주주의는 어쨌든 내란으로부터 붕괴된 것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전 세계 갈등 지수가 전 세계 2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스템 같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당한 분열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분열과 관련돼서 사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극으로 향하고 있다. 당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선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를 후보로 데려오고 후보로 데려온 뒤에는 공동화된 당이 오히려 그 후보로 인해서 침투가 되고 그 당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극우화되어 가고 분열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그런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국힘이나 나머지 한국의 정당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판단 한번 해주시고 그 방향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 여야 정당 모두 새로운 인재가 새로운 인재를 들여오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평가하고 퇴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성장해 나가는 루트라는 게 없죠. 그냥 거의 개별에 맡겨두거나 줄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가장 큰 우리가 본질적인 걸로 보면은 그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정치학을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 폴리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한 190개 정도를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관찰해 보니까 하나는 군주정, 왕정이 있구나. 두 번째는 귀족이 지배하는 귀족정이 있구나. 그 세 번째로는 폴리테이아, 이 다수가 지배하는 이 세 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의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보니까 중산층,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탄탄한 곳.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의 참여가 많은 것. 그때는 이제 자유민과 네. 노예였으니까 그런 체제가 그런 나라가 안정적이더라. 우리는 마치 민주주의 이러면 그게 네.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귀족정이 됐든 왕정이 됐든 폴트레 정이 됐든 어떤 정치 형태를 택하고 있든 그 중간층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민들의 발언권이 자유로운 데가 잘 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오늘날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 트럼프도 결국은 러스트벨트가 무너지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양극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들의 빈곤을 먹고 산다, 빈부격차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0, 30대가 극우화되는 게 아니고 20, 30대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일자리나 집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결혼해도 애를 키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죠. 이 20, 30대들이 내가 직장을 구하기 쉽고 도전하면 기회가 있고 집을 구하기 편하고 결혼하고 사는 게 안정적인 나라가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에요. 조건이다. 네. 그게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극우 정당에 관여하는 것도 네. 그들이 볼 때는 아버지 세대는 계속 성장하는 세대였고 복지국가 세대였고 그들은 연금도 다 받는다고. 네. 자기들의 일자리도 없어요. 유럽 같은 데 무슨 플랫폼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연세 드신 분을 보면 연금 받고 잘 살고 그렇죠. 자기들 직장도 없지 나이 들면 이 연금이 과연 나올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마치 정치 체제에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지금 현재 극우나 이런 양극화, 그 극단으로 흐르는 분열이 문제가 양극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아니죠. 그 양극화를 먹고 사는 거예요. 트럼프나 샌더스나 사실 똑같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중산층이 붕괴된 거다라고 했는데 샌더스는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살자. 네. 트럼프는 중국 때문이야. 이민자 때문이야. 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네.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갖고 있는 거는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지는 네. 거죠. 몇 년 전에 피케티가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음. 그런 것을 밑단에 깔고 있는 거고 요 틈을 정치인들이 이제 네. 비집고 들어서서 작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대한 이 분열의 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로 SNS가 붙게 네. 되면서 SNS의 기본적 속성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비교의 미디어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호텔을 보고 찍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결국 그럼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결국은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기본 밑바탕이고 그죠? 이거를 정치인들이 부추겼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극단의 혐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워진 건 쟤 때문이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위협에 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책을 읽을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한 이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관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도적 절제가 약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때로는 상대에 대한 배려로, 약자에 대한 배려로 다 쓰지 않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쓰고 극단으로 만든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제 그 샤르트르가 알제리 독립운동을 계속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게 체포가 됐는데 알제리 독립자금을 만드는 거를 이제 계속 하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샤르트르다. 응? 샤르트를 저걸 잡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드골이 했던 말이 샤르트도 그도 프랑스다 이런 말을 했단 썰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보수적인 드골 대통령이 결국 앙드레 말로라는 그 세계적인 그 좌파 문학 지식인을 문화부 장관으로 해서 10년 동안 할 때 그때 프랑스가 문화의 꽃이 폈어요. 그래서 저는 연대와 포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근자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런 태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분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맞아요. 왜냐하면은 정치권에 뭐냐면 양대 미신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권력을 장악하면 뭘 할 거예요? 쟤보다는 잘할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뭐를 할 거냐고. 저 새끼 나쁜 새끼라니까. 뭘 할 것인가가 없고 상대를 누르고 권력을 잡으려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네.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은 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양대 미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뭐를 할 거가 없어. 제가 나쁜 놈이라는 것만 있지. 내가 뭐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제가 아직 깨달은 거는
이제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요구권으로 정하자. 일자리, 네. 집,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그 다음에 문화생활, 그 다음에 빈부격차나 계층 이동성이나 같은 공동체 지수를 이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가 UFC 경기장이 되지 않고 기록 경기로 바뀌게 된다. 나머지는 다 기록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놈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매출과 이익과 어마어마한 시장의 평가로 경쟁을 받는다. 우리 유럽의 축구 선수나 월드컵 선수들 보면 연봉이 그냥 연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도대체 정치인은 뭘로 평가를 받냐? 내 지역구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공약과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냐면 선거에 당선되는 거 보면 그 당의 공천. 두 번째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 일, 집, 주택, 보육, 교육, 그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2번씩 한 234개 기초자치단체까지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회적 기반 자체가 다른 것을 정치인의 평가로 되는 왜곡이 생기지 이렇게 않나요? 될 수 있죠. 정치인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가령 뭐 전라남도에 굉장히 못 사는 그렇죠. 농촌이라고 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우상향을 그리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네. 기울기가. 네. 스타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80점 맞다가 75점 맞으면 혼나잖아. 네. 근데 60점 맞다가 65점 맞으면 안 혼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회적 지표로 교육 지표로 정치인이 노력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뭐냐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체제를 만들면 네.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대학 교수는 대학 박사학위는 SCI 논문이나 뭐 이런 걸 평가한다.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인은 지금 국회의원 평가를 뭐로 해요? 뭐 그 법안 발의 건수 그러니까 법 같지 않은 법들을 발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당시에는 당신 지역구에 이게 표밭이 아니고 일터이다. 거기서 일자리가 얼마큼 늘었냐? 보육교육은 좋아졌냐? 의료는 어떻게 됐냐? 라는 걸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면은 싸울 여유가 없지. 근데 그 놀 수도 없지. 근데 지표로 당선되는 건 아니니까 민주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죠. 지표로 발표를 하면 네. 현역들은 낙선되는 사람들이 명백히 나타나겠죠. 아, 왜냐하면 하위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떨어질 네. 거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의 문지기 역할을 오히려 성과와 지표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신가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의원도 있고 뭐 광역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 26개 구청장하고 이게 있는데 발표가 났어. 네. A라는 저기 그 구청이 구가 네. 하향이 확실시 됐어.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뭐 교육이 많이 떨어졌어. 의료가 떨어졌어.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그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에서는 집단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그렇죠. 같이 화합하겠네요. 한 목적을 집단 갖고. 페널티를 준다면 노력해야 되고 그 지표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정치인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뭘 열심히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악수하고 다니면 되는 거야? 돌집에 다니면 되는 거야? 행사장에?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이는데 정말 뭐 좀 일을 제대로 한 걸 붙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평가 수치로 계량으로 수치화될 수 없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는 얘기고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국가는 세계 12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집 문제가 집을 10매덕씩 하면은 그걸 어떻게 살아 거기서? 10매덕이 아니라 이제는 막 30억, 50억, 60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결국은 한 인간이 열심히 자기가 벌어서 하면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집 한 채 갖다는 욕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 안정적. 날아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날아가는 새도 비록 뭐냐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만들지만 비는 새지만 야 날아가는 새도 지금 집이 있는데 왜 인간에게 집을 못 주냐 이런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음, 유럽이나 다 하잖아 사회적 주택을 많이 지어서 우리는 왜 이거를 전부 개인한테 맡기니? 위원장님께서 딱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예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떠세요? 예산위원장이 아니 저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정비가 안 될 텐데 이제 네. 돈 쓰는 것도 AI로 심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무서운 결과가 가져올 거예요. 만약에 지표를 지금 삶의 질 지표는 한 100 몇십까지 돼요. 그거 네. 아니고 일자리, 핵심 주택, 지표만. 응? 보육, 교육, 네. 응? 의료, 노후 연금, 노후 생활, 문화 생활, 네. 사회적 지표 7가지. 그것만 해서 네. 럭키 세븐 네. 좋습니다. 일곱 가지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해봐요. 내가 볼 때는 200등 밑으로는 자동으로 공천 끝이야. 그러면은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때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트럼프나 대한민국은 윤석열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민주주의가 인물을 하겠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막 국회의원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게 지방의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단체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네. 장관을 하고 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럽 보면은 총리인데 막 30 몇 살인데 정당 생활 20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부터 먼저 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트랙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게 청와대 생활을 제가 많이 해보면은 공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민간이나 이게 돈이나 이런 이익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사람이 여태까지 활동한 결과죠. 그게 평가가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성장해 가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마저 없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연수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동의합니다. 연수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교육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 책도 제가 홍보 겸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민주주의의 전제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중산층, 그리고 참여에 있다라고 하신 거가 이렇게 잘 녹아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있는데요. 정말 의원님이 원하는 좋은 정보, 좋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읽어보니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억씩 담아두면 청년들의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운용 수익, 복지에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에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는데 국가가 1억에 대해서 미래 펀드에 납입하고 7% 공리로 20년간 운용을 해서 일부는 청년에게 그리고 일부는 노인에게 아까 얘기했던 지표 중에 2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참 좋은데 이 국부펀드나 이런 것들의 운용 수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최근에 정말 코스피가 정말 더블이 됐다가도 오늘은 다시 올랐지만 어저께까지 뭐 사이드카와 저 서킷 브레이크가 뭐 2번이나 일어나는 이런 정말 상황에서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꾸준한 국부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AI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다 같은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고 국가가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1년에 800조를 써요. 연기금이 2,000조쯤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건물, 국공유 재산이 3,500조쯤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작동되어지는 돈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국부펀드에 넣어요. 네. 그러면 이게 7% 수익을 내면은 20살이 되면은 3억 8,500만 원이 돼요. 그럼 네. 1억 원을 20세에 주고 도전하는 나라. 그럼 2억 8천을 가지고 45년 동안 운영하면 65살이 될 때 은퇴 때 40억을 가지고 은퇴해라. 그리고 20억은 국가가 회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데 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7%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KIC 그 네. 국부펀드 네. 그걸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 외환보유고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환시장이 불안정한데 그거 돈을 가지고 되겠냐? 노무현 정권의 비자금 만드는 거다 비난이 많았는데 20년간 운영했는데 평균 수익률 6.7%예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보통 외국의 그 재무적 투자자, 외국에 투자를 아주 잘하는데 돈을 맡기고 네. 아직 우리는 전략적 투자를 할 정도의 능력은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 파트너를 정해서 재무적 투자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막대한 전 세계 5번째로 많은 국민연금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략적 투자를 해나가고 이번에 또 그냥 초과 세수 때문에 그 몇백 조가 또 들어오잖아. 이때 네. 그냥 막 써버리지 말고 모아서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네. 그래 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네. 이제 세금을 걷어서 쓰는 나라가 아니고 저는 국가가 돈을 벌어서 와. 국민들의 삶의 비용을 떨어뜨려주고 집이나 이런 거 또 한편으로는 삶이 안정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30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2030은 저는 그 지난번에 내란의 밤이 왔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 거 그걸 보면서 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저희 세대는 민주화를 했지만 IMF 보면서 IT의 시대가 열리면서 저희는 세상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희 세대는. 네. 당시 김범수의 카카오나 이혜진의 네이버나 전부 30대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때 IT의 시대가 없었으면 창업이 불가했을 거예요. 기존 산업을 못 이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인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20, 30대에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나는 정치권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식벌 같은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세상을 바꿨거든요. 이제 민주당도 그래야 되고 이 정부도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한편은 젊은이는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보죠. 도전하는 삶을 사자.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도전하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저희 세대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를 끌어줬다면 이제 저희도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지금 그 시대가 온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광재 의원님 화이팅! 네, 위원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나 화이팅! 감사합니다.